제발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68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여본 적 없는 내가 무릎을 꿇은 사연입니다. 은행 안에서 조용하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0억도 소중하지만 지금 기다리고 계신 모든 분들도 똑같이 소중한 고객님들입니다. 은행 로비 한가운데서 젊은 여자가 지점장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을 때 나는 구석 의자에 낡은 파카를 입고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고급 정장을 입은 VIP 고객도, 번호표를 든 직장인들도, 심지어 다른 은행 직원들조차 말이에요. 한수아 과장,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지점장 최민석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울렸죠. 하지만 그 여자 한수아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작은 체구의 여자였지만 지점장 앞에 선 그 모습은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말대꾸가 아닙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죠. 원칙? 원칙이 300억보다 중요해? 지점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 순간 수아의 눈빛이 더 단단해지는 게 보였어요. 그녀는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죠. 제가 지금 상담 중인 어르신을 중간에 두고 가는 건 그분께 실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께도 실례고요. 수아의 뒷모습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죠. 그때 나는 깨달았어요. 이 여자가 바로 우리 집안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45년 전 내가 포기했던 첫사랑과 똑같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 권력보다 원칙을 택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말이에요. 하지만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나는 긴 여정을 거쳐야 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나는 이 여자를 절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확신했었거든요. 아니, 확신했다기보다는 거부했던 거였죠. 68배 나이에 국내 10대 건설 그룹을 이끌고 있는 나 강서진. 57층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전경만큼이나 완벽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실적도, 사회적 지위도, 재산도 모든 게 완벽했죠. 하지만 딱 하나 내 인생에서 완벽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바로 외로움이었죠. 35살 독자, 아들 민우와 단둘이 사는 삶. 넓은 집은 늘 텅 비어 있는 것 같았고, 저녁 식사는 대부분 혼자 했어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대가였죠. 사실 나에게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45년 전 23살이었던 나는 가난한 대학생 한재우를 사랑했죠. 비 오는 날 작은 우산 하나를 나눴으며 걷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손 한 번 잡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서진아, 우리 평생 함께하자. 가난해도 괜찮아.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재우가 내 손을 꼭 잡고 했던 약속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당시 회장이셨던 어머니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내 주제를 알아라. 우리 집안에 가난뱅이가 어울리겠니? 재산도 없고 배경도 없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우리 가문의 체면은 어떻게 하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결국 나는 재우를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명문가 남자와 정략 결혼을 했지만 성격 차이로 5년 만에 이혼했죠. 사랑 없는 결혼은 오래 갈 수 없었어요. 그 후로 혼자였어요. 민우를 키우며 오직 일만 했죠. 사랑은 사치라고 생각했고 결혼은 조건과 배경이 맞아야 한다고 믿으며 살았어요. 그게 옳은 줄 알았죠.
그런데 지난 3월 어느 날 민우가 회장실로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단호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인가 싶어 의자를 돌렸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애써 침착한 척하며 대답했죠. 그래, 상대는 누구니? 민우가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단정한 인상의 여자가 은행 유니폼을 입고 밝게 웃고 있었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깨끗하고 선해 보이는 얼굴이었거든요. 한수아라고 합니다. 대한은행 강남지점 과장이에요. 32살이고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진 괜찮았어요. 은행원이라는 직업도 나쁘지 않았고 나이도 적당했죠. 하지만 민우의 다음 말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친척도 없어요. 혼자 장학금 받아서 대학 졸업했고 은행에 들어가서도 실력으로 인정받았어요. 민우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내 귀에는 그 말들이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내가 긴장하거나 화가 날 때 나오는 버릇이었어요. 뭐라고? 보육원 출신을 며느리로?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어요.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똑바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죠. 어머니,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시대예요. 수아는 스스로 모든 걸 이뤄낸 사람이에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고 은행에서도 고객 만족도 1위를 받았어요. 실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부모도 배경도 없는 여자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재벌가 며느리가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면 말이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민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이 느껴졌어요.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고 명절에도 저랑 단둘이 보내시잖아요. 그게 행복하십니까? 저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울고 싶어요. 배경이고 체면이고 다 필요 없어요. 진심이 가장 중요해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들이 내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죠. 숨이 막혔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나는 정말 외로웠어요. 넓은 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일 때마다 느끼는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아무도 몰랐죠. 당장 나가라고 했다.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는 조용히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는 수아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서서 문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홀로 남은 나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사진을 집어들었죠. 한수아. 선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 왠지 재호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닮았다기보다는 그때의 순수함이 느껴졌어요. 돈도 없고 배경도 없지만 사랑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시절의 우리처럼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럴 순 없어.
보육원 출신을 며느리로 받을 순 없어.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민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내 아들이 나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요. 그날 밤 서재에 앉아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23살의 나와 재우가 함께 웃고 있는 흑백 사진. 빛바랜 사진 속에서 우리는 너무 행복해 보였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재우야, 미안해.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요?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우와 함께 했더라면 지금쯤 나는 행복했을까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죠. 이미 45년이나 지난 일이었으니까요. 재우는 10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다 갔다고 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떠나보낸 그 사람이 평생 혼자 살았다는 게,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됐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민우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수아의 사진은 서랍에 넣어뒀지만 자꾸만 그 사진이 떠올랐죠. 밥을 먹을 때도, 서류를 볼 때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그 얼굴이 보였어요. 저 여자가 정말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보육원 출신인데 괜찮을까? 고민이 깊어졌어요. 비서 김 과장이 조사한 자료도 받아봤어요. 한수아에 대한 신상 정보였죠. 생후 3개월에 보육원에 맡겨졌고 18까지 그곳에서 자랐대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고 은행에 입사한 지 7년째였어요.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 모범 직원상 수상 경력도 있었죠. 숫자로만 보면 완벽한 이력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종이 한 장으로 사람을 알 수 있을까? 절대 아니었죠. 사람은 숫자로 판단할 수 없어요. 특히 며느리라면 더더욱 그래요.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직접 봐야 했어요.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진짜 모습을 말이에요.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하지만 회장 신분 그대로 가면 안 됐어요. 사람들은 돈과 권력 앞에서 변하거든요. 진짜 모습을 보려면 다르게 접근해야 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변장이었어요. 초라한 노인으로 변장해서 은행에 가는 거였죠. 그러면 한수아가 평소에 고객들을, 특히 돈 없어 보이는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수요일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6시였죠. 드레스룸 구석에 있는 오래된 옷장을 열었어요. 30년 전 건설 현장에서 입었던 낡은 파카와 청바지가 걸려 있었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옷을 꺼내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회장이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옷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 거기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30년 전에 내가 서 있었죠. 회장이 되기 전 가난했던 강서진의 모습이었어요. 옷은 낡았고 소매 끝은 닳아서 보풀이 일어나 있었고 청바지 무릎은 하얗게 발에 있었어요. 5천만 원짜리 시계를 벗었어요. 고급 지갑 대신 30년 전에 쓰던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죠.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다 빼고 10,000원짜리 지폐 2장만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검은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어요. 얼굴이 반쯤 가려졌죠. 다시 거울을 봤어요. 완벽했어요. 누가 봐도 초라한 노파였거든요.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한 걸음 떨어져서 걷고 싶을 만한 사람이었죠. 좋아.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알아볼 거야. 혼잣말을 하고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운전기사에게는 오늘 쉬라고 미리 연락해뒀어요. 지하철을 30년 만에 탔죠. 교통카드도 없어서 일회용표를 현금으로 샀어요. 영무원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출근 시간이었으니까요. 구석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죠.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슬쩍 피했어요. 아마 냄새가 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속으로 쓸쓸히 웃었어요. 그래, 이게 현실이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세상이야. 강남역에 내려 대한은행 강남지점으로 향했어요. 고층 빌딩 1층에 있었죠. 건물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 혹시 누가 알아보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순 없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고 들어갔죠.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직장인들이 급하게 업무를 보러 왔다가 다시 나가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어요. 주변을 살폈죠. 저 멀리 창구에서 수아가 보였어요. 단정한 모습으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손님 앞에서야 누구든 친절하죠. 진짜 중요한 건 어려운 손님, 까다로운 손님, 돈 없어 보이는 손님 앞에서도 똑같이 대하느냐는 거였어요. 먼저 다른 직원을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비교 대상이 필요했거든요. 박 과장이라는 명찰을 단 남자 직원의 창구로 갔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어요. 내 초라한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고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일부러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박 과장은 짧게 한숨을 쉬었어요. 신분증 주세요. 주머니를 뒤적이며 일부러 천천히 어설프게 신분증을 꺼냈어요. 그러자 박 과장의 표정이 더 굳어졌죠. 손님, 빨리 좀 해주세요. 뒤에 사람들 기다려요. 짜증이 묻어난 목소리였어요. 신분증을 건네자 빠르게 컴퓨터에 입력했어요. 그리고 서류를 툭 내밀었죠. 여기 서명하세요. 설명도 제대로 없었어요. 어디에 뭘 써야 하는지 물어보려 하자 박 과장은 더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여기라니까요. 그냥 이름만 쓰시면 돼요. 통장을 받고 일어섰어요. 박 과장은 이미 다음 손님을 부르고 있었죠. 인사도 없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안녕히 가시라는 말도요. 이게 현실이구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돈 없고 초라해 보이는 노인에게는 이런 대접을 하는 게 세상이었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 나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배경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가문이 변변찮다고 사람들을 무시했죠. 재우도 그렇게 떠나보냈고요. 쓸쓸한 마음으로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이제 수아의 차례였어요. 과연 그녀도 똑같을까요? 아니면 정말 다를까요? 다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이번엔 수아의 창구 번호를 선택했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긴장됐어요. 만약 수아도 박 과장처럼 대한다면 어떡하지? 그럼 민우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347번 손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맑고 따뜻한 목소리였죠. 천천히 일어났어요. 구부정한 자세로 걸어갔죠. 모자를 더 깊숙이 눌렀어요. 창구 앞에 섰을 때 수아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어요. 수아의 눈빛을 봤거든요.
박 과장과는 전혀 달랐어요. 차가움이 없었어요. 대신 따뜻함이 있었죠.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초라한 차림을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정중하게 대하는 것 같았어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내 눈높이를 맞춰주려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송금을 하고 싶은데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네, 도와드릴게요. 혹시 통장 가지고 오셨어요? 수아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조금 전에 박 과장한테 만든 통장을 꺼냈어요. 수아는 통장을 받아들며 말했죠. 창구에서 하시려면 조금 기다리셔야 해요. 혹시 키오스크는 사용해 보셨나요?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제안이었어요. 강요가 아니었죠.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키오스크요? 그게 뭐죠? 수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했죠.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아는 나를 키오스크 앞으로 안내했어요. 큰 화면이 달린 기계였죠. 화면을 보니 복잡해 보였어요. 어디를 눌러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일부러 헤매는 척하기도 했지만 사실 진짜로도 조금 헷갈렸어요. 30년 동안 이런 기계를 직접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비서가 다 해줬으니까요. 어르신,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수아가 내 옆에 섰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큰 글씨로 적힌 카드였어요. 안심 카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라고요. 카드를 보니 정말 세심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첫 번째 통장 넣기, 두 번째 비밀번호 입력, 세 번째 송금 버튼 누르기. 간단한 그림과 함께 순서가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었죠.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어요. 네,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만들었어요.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수아가 수줍게 웃었죠. 그 미소가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억지로 짓는 직업적인 미소가 아니었죠. 정말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나온 미소였어요. 수아는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줬어요. 먼저 통장을 여기에 넣어주세요. 손가락으로 투입구를 가리켰죠. 통장을 넣었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화면을 가려드릴게요. 수아가 몸을 돌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가려줬어요. 작은 배려였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죠.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메뉴 화면이 나왔어요. 복잡한 메뉴들이 빼곡했죠. 일부러 잘못된 버튼을 눌렀어요. 대출 메뉴로 들어가 버렸죠. 아이고, 잘못 눌렀네. 당황한 척했어요. 다른 직원이었다면 짜증을 냈을 거예요. 하지만 수아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죠. 괜찮아요, 어르신. 다시 하면 돼요. 여기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고요. 차분하게 안내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나 불편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송금을 마치고 나서 수아는 또 놀라운 일을 했어요. 어르신, 혹시 다음에 또 오셔서 어려우시면 어떡하시려고요? 글쎄요, 또 물어봐야죠 뭐. 대답했더니 수아는 내 휴대폰을 보더니 물었어요. 혹시 휴대폰 있으세요? 주머니에서 일부러 준비한 구형 스마트폰을 꺼냈죠. 제가 설정 좀 바꿔드릴게요. 수아가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빠른 손놀림으로 무언가를 설정하기 시작했죠. 글자 크기를 크게 해드렸고요. 화면도 더 밝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화면을 보여줬어요. 바탕화면에 큰 버튼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이거 누르시면 바로 저희 은행 콜센터로 연결돼요. 키오스크 사용법도 전화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명함을 꺼내 뒷면에 펜으로 무언가를 적었어요. 제 이름이에요. 한수아. 혹시 다음에 오셔서 또 어려우시면 제 이름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감동해서 떨린 거였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수아가 밝게 웃었죠. 은행을 나와 맞은편 카페에 앉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수아가 보였죠. 다시 창구로 돌아가 다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손에 든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한수아. 예쁜 글씨체로 적혀 있었죠. 그리고 휴대폰 설정도 확인했어요. 정말로 글자가 크게 보였고 바탕화면의 버튼도 선명했어요.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야. 속으로 생각했어요. 수아는 진심으로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죠. 초라한 노인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태도. 그게 진짜였어요. 문득 45년 전 재우가 떠올랐어요. 그도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따뜻했죠. 가난한 사람에게도, 거지에게도, 길 잃은 강아지에게도 똑같이 친절했어요. 그게 재우의 본성이었죠. 수아도 그런 사람인 걸까? 생각하며 카페를 나섰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순 없었어요. 한번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더 확실한 시험이 필요했어요. 며칠 후 다시 은행을 찾았어요. 이번엔 수아가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10,000원짜리 3장을 건네며 입금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꿔 20,000원만 입금하겠다고 했죠. 수아가 10,000원 한 장을 돌려주려 할 때 일부러 말했어요. 제가 40,000원 드렸는데요. 왜 10,000원만 돌려주시죠?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수아의 얼굴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어요. 분명히 10,000원 3장을 받았는데 내가 40,000원이라고 우기는 상황이었죠. 다른 직원이었다면 CCTV를 확인하자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수아는 달랐어요. 아, 제가 실수했나 봐요. 죄송해요, 어르신. 즉시 사과하더니 자신의 지갑을 열어 10,000원을 꺼냈어요. 자기 돈으로 메우려는 거였죠. 마음이 찔렸어요. 아, 잠깐.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10,000원 3장이 맞아요. 황급히 손을 저었죠. 그때 수아는 서랍에서 또 다른 카드들을 꺼냈어요. 어르신, 이거 하나 드릴게요. 보이스피싱 예방 카드예요. 큰 글씨로 그림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요즘 나쁜 사람들이 전화로 돈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수아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수아의 책상에는 작은 노트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빼곡히 뭔가 적혀 있었어요. 저건 뭐예요? 아, 이거요? 제 메모장이에요.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나 도움될 만한 정보들 적어 놓는 거예요. 청각장애인 고객 응대법, 휠체어 고객 안내, 외국인 고객 서류 같은 내용들이 가득했죠. 왜 이런 걸 만드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어요. 수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은행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그러시고요. 제가 조금만 노력하면 훨씬 편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수아는 종이에 자기 이름을 크게 써서 건넸어요. 혹시 누가 전화로 돈 보내라고 하거나 은행 와서 이상한 일 생기면 무조건 제 이름 말씀하세요. 한수아요. 그럼 제가 바로 도와드릴게요.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감동해서였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르신들 돈은 평생 모으신 거잖아요.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걸 지켜드리는 게 제 일이에요. 순간 전율이 흘렀어요. 나는 돈으로 사람을 지키려 했는데 이 아이는 사람으로 돈을 지키는구나. 평생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나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수아의 차이가 확연했어요. 은행을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손에 든 카드들과 종이, 그리고 수아가 준 사탕을 내려다봤죠. 박하사탕 하나였지만 그게 큰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일주일 후인 화요일, 한파주의보가 내린 추운 아침이었죠. 다시 낡은 파카를 입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로비에 들어섰을 때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지점장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직원들에게 뭔가 지시하고 있었죠. 옆에 앉은 사람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오늘 VIP 고객이 온대요. 300억 예치 고객이라던데. 지점장이 직원들을 모았어요. 수아도 그중 한 명이었죠. 오늘 10시에 박 회장님 오신다. 300억 예치 고객이야. 절대 실수 없도록. 한수아 과장, 내가 맡아. VIP 전담이니까.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점장님, 제가 10시에는 예약 상담이 있어요. 저번 주에 잡아둔 건데. 취소해. VIP가 더 중요하잖아. 지점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수아의 표정이 굳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내 번호가 호명됐어요. 수아의 창구로 갔죠. 어서 오세요, 어르신. 또 오셨네요. 오늘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힘이 없어 보였어요. 바로 그때 은행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비서 2명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점장이 황급히 달려가 허리를 굽혔죠. 박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지점장이 로비를 둘러보다 수아를 발견했어요. 한수아 과장, 지금 뭐해? 당장 VIP 룸으로 와. 큰 소리로 불렀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수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손님 상담 중입니다. 지점장님. 상담은 나중에 해. 지금 당장 와. 지점장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수아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지점장에게 걸어가더니 또렷하게 말했죠. 지점장님, 지금 상담 중인 고객님이 먼저입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지점장의 얼굴이 새빨개졌죠.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닙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아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원칙? 원칙이 300억보다 중요해? 지점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때 수아의 눈빛이 더 단단해졌어요. 300억도 소중하지만 지금 기다리고 계신 모든 분들도 똑같이 소중한 고객님들입니다. 로비를 가리키며 말하는 수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상담 중인 어르신을 중간에 두고 가는 건 그분께 실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께도 실례고요. 지점장은 입을 벌린 채 말이 없었어요. VIP 고객도 이 광경을 지켜보며 오히려 흥미로운 듯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한수아 과장, 지금 내 말 안 들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수아가 지점장의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죠. VIP 고객님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 고객님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돌아섰어요. 나에게로 다시 걸어왔죠. 뒷모습이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시울이 따끔거렸죠. 저 여자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수아는 다시 창구에 앉아 미소를 지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기다리게 해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나는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그저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단하고 지혜롭고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죠.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필요했어요. 돈과 권력만 아는 가문에 진짜 사람다운 마음을 가르쳐 줄 사람이요. 은행을 나와 맞은편 카페에 앉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수아가 보였죠. 다시 다음 손님을 맞이하며 밝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45년 전 내가 못했던 일을 이제는 해야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말이에요. 민우의 번호를 눌렀어요. 어머니?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민우야, 엄마야. 상견례 날짜 잡자.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아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만나보마. 이번 주 토요일 어떠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아는 여전히 창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어요. 사실 그날 오후에 또 한 번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은행에서 나오려던 참에 지점장과 박 과장이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사무실 문이 열려 있어서 대화가 다 들렸죠. 이게 뭐야? 박 회장님 계좌 처리하면서 수수료 누락이 있었어. 3천만 원이나. 지점장이 소리쳤어요. 박 과장이 서류를 들고 설명하고 있었죠. 지점장님, 최종 승인은 지점장님 권한이었잖아요. 하지만 지점장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아를 불렀어요. 한수아 과장, 이리 와봐. 수아가 다가가자 지점장은 서류를 내려치며 말했죠. 박 회장님 계좌 처리 때 내가 중간 체크를 했어야지. 내 책임이야. 당장 전화해서 사과해.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점장님, 이 서류에는 제 서명이 없습니다. 최종 승인은 지점장님이 하신 거고요. 뭐, 지금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카페를 나와 은행으로 다시 들어갔죠. 하지만 직접 나서면 수아만 더 곤란해질 것 같았어요. 대신 다음날 제대로 된 모습으로 찾아가기로 결심했죠. 수요일 오전 10시 검은색 벤츠가 은행 앞에 멈춰 섰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자 네이비 정장을 입은 내가 내렸죠. 5천만 원짜리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어요. 이것이 진짜 회장 강서진의 모습이었죠.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뒤따랐어요. 은행 로비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변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죠. 실례합니다. 지점장님 계십니까? 비서가 안내 데스크에 물었어요. 네, 계십니다. 어느 분이신지. 강서진 회장님 방문이십니다. 그 말에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강서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곧 지점장이 급하게 나왔죠. 아,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미리 연락 주시지. 시간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차갑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지점장의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죠.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어요.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제요?
VIP 고객 수수료 누락건입니다. 지점장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죠. 아, 그거는 이미 처리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사과하고. 담당 직원이요? 지점장을 똑바로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종 승인은 지점장 권한입니다. 컴퓨터 로그를 보면 다 나오죠. 순간 지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그건 당신 실수였죠. 로그 보면 다 나옵니다. 목소리를 한 톤 낮췄어요. 하지만 이미 직원에게 떠넘겼죠. 한수아 과장, 그 직원 이름입니다. 당신은 그 직원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했어요. 자신의 실수를. 지점장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창문으로 걸어가 로비를 내려다봤죠. 수아가 창구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어요. 저 직원은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을 떠넘긴 거예요. 지금 당장 바로 잡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 지점에 제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지점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7,500억 원입니다. 그 숫자에 지점장의 입이 벌어졌죠. 오늘 당장 전부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은행에는 좋은 직원들이 많으니까요. 특히 한수아 과장 같은 사람들이요. 회의실을 나와 로비를 지나며 수아를 한 번 더 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죠. 자신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인지. 차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봤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조용히 중얼거리며 차에 올랐죠. 지점장은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어요. 검색창에 강서진 건설을 입력했죠.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사진 하나를 클릭했을 때 그는 얼어붙었어요. 일주일 전 은행에 왔던 그 노인과 사진 속 회장이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낡은 파카 아래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눈빛, 구부정한 자세 속에 감춰져 있던 위험. 모두 같은 사람이었죠. 지점장은 로비로 나갔어요. 직원들이 각자 업무를 보고 있었고 수아도 창구에 앉아 있었죠. 한수아 과장.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수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점장은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가 정확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손님들도 직원들도 모두 입을 벌렸죠. 어제 수수료 누락건입니다. 그건 제 실수였습니다. 제가 최종 승인을 잘못했어요. 한수아 과장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당신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 사과하라고 강요한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억울했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온 거죠. 하지만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고객님 불편만 해결되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점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손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박 과장이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다른 직원들도 따라 박수를 쳤죠. 작은 박수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웃고 있었어요. 나는 맞은편 카페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아가 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죠. 억울함이 풀려서 우는 것, 안도해서 우는 것. 그 모습이 너무나 선했어요. 문득 45년 전이 떠올랐어요. 재우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요. 서진아, 괜찮아. 언젠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꼭 지켜줘. 그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었죠. 그리고 지금 수아가 똑같이 말하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고객님 불편만 해결되면 됩니다. 자신의 억울함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68배 나이에 흘리는 눈물이었죠. 재우야,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랑을 제발 내 아들만큼은 지키게 해줄게. 카페를 나서며 다시 한번 은행을 봤어요. 수아가 창구로 돌아가고 있었죠.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요.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앞이었어요. 민우와 수아가 나란히 서 있었죠. 수아는 긴장한 표정으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죠. 괜찮아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민우가 수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당신은 원래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평소처럼만 하면 돼요. 민우가 문을 열었어요. 부드러운 조명이 비치는 방 안에 내가 서 있었죠. 창문을 바라보고 서 있던 내가 천천히 돌아섰을 때 수아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그 은행 손님이었던 노인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네이비 정장을 입고 꿋꿋한 자세로 서 있는 회장의 모습이었어요. 앉으세요. 부드럽게 말했어요. 수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앉았죠. 민우가 옆에 앉았고 나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수아는 고개를 들 수 없었죠. 놀랐죠?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아는 고개를 들어 나를 마주 봤어요. 네, 정말 놀랐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죠.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해서. 아니에요, 제가. 수아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꺼내 놓았어요. 안심카드. 수아가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나눠주던 바로 그 카드였죠. 이거 기억하시죠? 카드를 들어 보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심을 담아 말했죠. 나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돈이 있는지, 배경이 있는지, 가문이 어떤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다시 수아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쓰러진 노인을 보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했죠.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는 노인을 보고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들고 휴대폰 설정까지 바꿔줬죠. 그리고 VIP가 온다고 해도 지금 상담 중인 고객을 먼저 생각했어요. 원칙을 지켰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웠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3번을 받습니다. 3번 모두 당신은 똑같았어요. 초라한 노인 앞에서도, 화난 지점장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수아에게 걸어갔죠.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의심했던 것, 보육원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것, 배경이 없다고 깔봤던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권력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수아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민우도 눈가가 붉어졌죠. 제발 우리 민우를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고개를 숙였어요. 수아는 내 2손을 맞잡았어요. 어머니, 고개 드세요. 제발.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수아가 말했어요.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내가 더 감사해요. 당신 같은 며느리를 맞이하게 돼서. 수아를 꼭 안았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죠. 어머니가 딸을 안는 것 같은 그런 포옹이었어요. 평생 어머니가 없었던 수아에게 이것은 처음 느끼는 어머니의 온기였을 거예요.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한참 후에 수아를 놓고 민우를 바라봤어요. 민우야, 고맙다. 내가 먼저 알아봐줘서.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제 알겠구나.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래 서 있었어요.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웃으면서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내 마음이 드디어 열렸어요. 그 닫힌 문 하나가 열리자 우리 가족의 계절이 따스하게 바뀌었죠. 결혼식은 한 달 후에 조용히 올렸어요.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정원에서 가족들만 모여 따뜻하게 치렀죠. 수아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내게 다가왔을 때 45년 전 재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재우야, 내가 이루지 못한 사랑을 우리 아이들은 이루게 됐어. 고마워. 그때 나를 이해해줘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결혼 후 수아는 은행을 계속 다녔어요. 여전히 어르신들을 위해 카드를 만들고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돈과 권력만 알던 우리 가문에 진짜 사람다운 마음이 들어온 거였으니까요. 어느 날 수아가 물었어요. 어머니, 그때 왜 그런 옷을 입고 시험하신 거예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45년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지. 그 후로 평생 외롭게 살았어. 너를 볼 때 그 사람이 생각났어.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정말 그만큼 선한 사람인지. 수아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도 행복하셔야 해요. 이제부터는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68배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따뜻함을 느끼게 됐으니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내 걱정을 해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됐죠. 1년 후 수아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내 손주가 태어날 거라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은행에 낡은 파카를 입고 갔던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회장 신분 그대로 갔다면 수아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돈과 권력 앞에서 변하거든요. 하지만 수아는 달랐어요. 초라한 노인 앞에서도 큰 고객 앞에서도 똑같이 따뜻했죠. 그게 진짜였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배경이 아니라 사람됨이 중요하다는 것. 돈보다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 평생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죠. 어쩌면 너무 늦은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가끔 은행에 들를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는 회장 신분으로 가죠. 그때마다 수아의 창구를 멀리서 지켜봐요. 여전히 어르신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안심 카드를 나눠주고 휴대폰 설정을 도와주는 모습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어느 봄날 수아와 단둘이 차를 마시다가 물었어요. 수아야, 혹시 그때 내가 노인으로 변장한 거 알았니? 수아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럼 왜 그렇게까지 잘해줬어?
수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사람이니까요. 어떤 사람이든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45년 동안 잊고 살았던 것.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라는 것. 그 단순한 진리를 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따뜻했던 거고, 그래서 내 며느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나는 행복해요. 민우와 수아가 있고 곧 손주도 태어날 거예요. 57층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전경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진짜 아름다운 건 가족과 함께 먹는 저녁 식사이고 손주의 작은 손을 잡는 순간이고 며느리가 어머니하고 부르는 목소리거든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배경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가문이 변변찮다고 무시하고 계신가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려운 순간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게 진짜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45년이 걸려서 깨달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지금 깨달을 수 있어요. 너무 늦기 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키세요. 배경이고 체면이고 다 필요 없어요. 진심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도 가끔 서랍을 열어 재우의 사진을 꺼내봐요. 그리고 속삭이죠. 재우야, 고마워. 내가 가르쳐준 사랑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어. 비록 우리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할게. 사진 속 재우는 여전히 23살의 모습으로 웃고 있어요. 그 미소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죠. 수아는 여전히 은행에서 어르신들을 도와요. 민우는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진짜 가족이요. 어쩌면 그날 은행에서 쓰러진 노인을 수아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변장하고 시험하지 않았다면 수아의 진심을 몰랐을지도 모르죠. 모든 게 기적 같은 인연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기적을 만든 건 수아의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요. 따뜻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워요. 이제 곧 수아가 만삭이 되어 출산을 할 거예요. 내 첫 손주를 만나게 되는 날이죠. 그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너희 엄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요. 그리고 말해주고 싶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진짜 귀한 건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고. 그게 할머니가 평생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라고요. 이제 나는 알아요.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요. 나는 68배 겨우 그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요. 당신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겉모습 때문에 놓치고 있는 소중한 사람은 없나요?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는 진심은 없나요? 만약 있다면 다시 한번 보세요.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요. 어쩌면 평생 찾아 헤맨 보물이 바로 거기 있을지도 몰라요. 나처럼 45년을 허비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사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게 진짜 행복의 시작이에요. 나는 늦게 깨달았지만
당신은 지금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